네, 홍종학입니다. 1월 31일, 금년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네, 오늘은 난방비 대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 스케치북 27회 주간 경제 브리핑을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난방비 대란 해결책 말씀드리고요. 오늘 K-이노베이션,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중국의 혁신 비결, 그 중에서도 대학 지주회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작년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슈퍼볼이다 해가지고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래서 서머스와 크루그만의 토론에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서 이제 11월에 가서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갈 것이냐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팀 트랜지토리 일시적 팀과 팀 퍼시스턴트 뭐 하여튼 영구적 팀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하는 팀 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격렬하게 논쟁을 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팀 퍼시스턴트 서머스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완벽한 승리로 끝났죠. 그랬는데 이제 작년 그 하반기서부터 슬슬 이 팀 트레전토리의 그 크루만 교수가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걸 인정한다. 또 이렇게 그 대학자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금방 인정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환호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또 뒤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두 분이 아직도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최근에 어, 그 크루만 교수가 계속 인플레이션은 뭐 내가 틀린 건 인정하지만 이제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 않다. 끝난 것 같다. 끝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서머스 교수가 이 트랜지토리 팀의 일시적 팀의 크루그만 교수는 작년에도 계속 그 처음부터 그 이제 집세죠. 그 렌트 가격이 이미 그때부터 오를 거라고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못 보더니 이제는 그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노동시장이 계속 그 화랑이라서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아직 있는데 그건 또 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크루그만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그 위험을 경고했던 사람들, 당신들 이긴 거 나 인정한다. 내가 틀렸던 거 인정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한 번 이겼다고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뭐 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승리자가 이제 그 승리의 트로피를 갖고 그거 한번 논쟁이 이겼으니까 그 만족하고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게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크루그만과 서머스가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친해서 그런지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경제학자들이 워낙 뒤끝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인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슈퍼볼 재밌게 진행이 여전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예전에 그 인플레이션을 강조했던 경제학자들도 지금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고 있어요. 네,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근데 그럼 뭐 다른 게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건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속보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기 대비로 0.4%가 줄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1.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2.6%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명백하게 우리의 지금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네. 반면에 미국 GDP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속보치들이 미국도 나왔는데요. 연간 성장률은 2.1%고요. 4분기에 이제 우리 거랑 비교를 하려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가 1%고요. 전기 대비는 0.7%입니다. 여기 전기 대비는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그 연율로 계산한 거라서 계산이 좀 다른데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상성장률이 9.2%입니다. 경상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성장률은 통상적으로 물가를 뺀 그 실질성장률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속보치에서는 이 경상성장률, 그 명목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요. 좀 제가 좀 그게 궁금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성장률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미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전반적인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6.8%가 경제 전체에 거래된 그 재화 서비스로 계산을 해보면 6.8%가 되고 이제 그 중에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그래서 PCE 인플레이션 인덱스라고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 물가 지수인데요. 이거는 6.2%가 상승했습니다. 이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다르냐? 전에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이 비싸지면 그 물건을 덜 쓰고 좀 싼 물건을 많이 싸겠죠.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난방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난방비가 비싸지니까 이제 절약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바구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물가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건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가 사용하는 그 비중대로 그대로 얼마가 증가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비중을 바꿀 수 있다. 비싼 건 덜 쓰고 싼 거 더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한 것만 보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거꾸로 물가 지수를 계산해 보면 지금 6.2%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랑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2022년도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좀 그, 어,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기가 이상하게 지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자료화면 글씨가 지금 초점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서부터 제가 저의 자료를 전부 지금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지금 자료가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그 링크를 못 올렸는데요. 제가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요. 지난번 거 보시면 거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보시면 지금 오늘 거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여기서는 저는 잘 보이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국의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나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지금 전부 했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이 PC 이 프라이스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GDP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이제 레이오프하고 일시적 해고를 하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그 사람들 재고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재고를 급격하게 줄였다가 또 좋아지면 재고 늘리고 이런 반응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물가도 자기네 원가가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올렸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금방 반영해서 떨어지고 이러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약간 미국보다는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현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글씨가 조금 나아지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중간중간에 저도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흐릿하게 안 보이시는 건지 어떤 분들만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 지금 여기 모니터 상으로는 제가 보는 거는 잘 나오거든요. 제가 모니터하는 거는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번은 이제 지난 회차에 제가 LH가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 그래서 강북에 이제 작은 아파트 36가구를 79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 이게 이제 무리를 빚었죠.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삽니다. 뭐 아주 정치인답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 전에 이제 LH가 이렇게 무리를 빚으니까 해명을 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는 원래 할인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뭐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데 작은 평수, 큰 평수 뭐 이렇게 따지는 모양이죠. 그리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할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의 12% 할인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양이 안 돼서 15%, 20% 거기다가 뭐 끼워주겠다, 끼워 팔기까지 지금 나와서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건설사에서 그러는데 LH는 이게 내 돈 아니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이 건설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설사는 이제 횡재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그 기사를 읽고 내부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런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이 가격에 샀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이, 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답게 아주 속 시원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난주에 이 그 경제부총리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 하셨어요. 물가가 이제 상반기에 4%, 하반기 3%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생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사회자가 고금리가 성인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제 뭐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니까 뭐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캐치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당신이 지금 내고 있는 그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그럼 요번에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그게 얼마로 올라간다.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대출을 여부, 대출액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단서를 다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있는 DTI, LTV 규제는 너무 과한 것 같다. 지금 뭐 일부 지역에는 뭐 60% 미만까지 이렇게 지금 떨어뜨려 놨는데 그거를 지금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LTV 규제라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더라도 그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출을 받고 전세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아파트를 지금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위험을 지금 금융기관이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세 대란, 이 전세 사기 대란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여튼 여유가 되는 분들은 더 사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DSR 규제는 묶어 놓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DSR 규제를 통과했는데 DTI나 이제 LTV가 돼서 DSR 규제 밑에 있는 것도 지금 못 사는 경우가 있으니 이걸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DSR 규제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위해서 일단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 LTV 규제로 대체할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 근데 DTI, LTV 규제는 완화하겠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DSR 규제는 과한 것 같으니 그들을 위해서는 DSR 규제를 안 하고 DTI, LTV 규제로 대체하겠다. 규제 안 하겠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소득으로 그다음에 무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그 부동산을 망쳐놓은 논리거든요. 경제신문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살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민주당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 불만을 버느냐. 괜히 왜 그런 정책을 펴서 그 불만을 높이느냐. 그 무주택자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그 무주택자를 돕는 게 아니죠. 그 전형적인 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아니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가 올랐으니 그 전세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럼 전세를 쉽게 들어가게 해주려면 임대주택을 늘리면 돼요. 근데 이건 안 해요. 대신에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늘려주는 것과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과 차이가 뭐죠?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올리는 거죠.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나온 주택을 살 수가 없어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이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해서 전세자금을 늘리는 것은 그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집 전세 들어가실 분들한테는 또 더 나쁜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주택가격은 올리니까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고,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좋아하는 정책이고, 이런 거죠. 그렇게 늘려서 여기 280%가 증가한 겁니다. 5년간, 2020년까지 이미. 이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상당히 기여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뭐 5년간 는 거니까요. 5년간 32%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이 109%, 신용대출이 64%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서 세입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대출 자격을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분이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집이 생겼는데 그게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에게 그런 좋은 조금 혜택을 주게 되면 분명히 이득을 받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세 가격이 자꾸 뛰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을 늘려주니까 전세를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얻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인 거죠. 그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것도 저소득층 주택구입 여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에 공감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전세 대출 해주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명백하게 대안이 있죠. 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안 하고 대출만 늘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빚을 갚는데 이제 허덕거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컨센서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2021년도 말에 내년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인 거죠. 시티나 JP 모건이나 바크레이즈나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그러니까 이제 대개 중간쯤 보게 되면 뭐 4%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금 뭐 10%까지 갔다가 연말에 와서 6.5%로 지금 막았는데요. 미국의 그야말로 최고의 연구조사위원을 가진 이 금융기관들도 다 1년 전에 이렇게 다 틀렸다. 경제를 지금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다. 작년에 이렇게 틀렸는데 금년에 또 맞추기 쉽겠어요? 금년에도 또 계속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조적인 전환 시기냐 아니면
예전에 있던 대로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그니 진행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이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은 지금 없다.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블랭샤 교수 같은 경우에는 MIT의 그 블랭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 기간은 충분히 잡으셨어요. 1, 2년 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토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확률은 반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많은 기관들은 아마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건 일시적인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21인이 2022년 부동산 예측을 한 것을 요즘 이제 돌아다니길래 제가 이렇게 여기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21분 중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신 분은 2분밖에 없는 거죠. 요 문제는 근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뭐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은 이 업계 이해관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해관계자들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기 있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허황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신문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50인의 2022년 아파트 매매값을 예측했는데 지금 떨어지리라고 예상한 분은 50인 중에 딱 한 분이에요. 여기. 요 한 분을 제외시켜 놓고 나면 여기 10% 이상도 2분이 있고요. 5%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무려 16분이나 있고요. 네. 3% 이상이 지금 22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지금 보합이 18분인데 실제는 지금 아파트 값이 무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 있으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특히 이제 작년과 같이 예상치도 않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금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컨센서스가 금년에는 정확하게 맞을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다음 우리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대란의 해결책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난방비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정책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인지 시차, 실행 시차, 효과 시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지 시차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인식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이거를 이제 인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월 중순이 돼서야
대통령실에 지금 경제수석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월 달이 돼 가지고 12월 달 난방비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기름값이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이런 난방비가 오른 연료비가 오른 것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겨울철이 아니니까 사용량이 적어서 그거를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12월 달에 가서 그랬는데 지금 1월 달에 이제 더 추웠죠. 1월 달에 그냥 뭐 그 몇 년 만에 다가오는 혹한이 다가와서 한파로 뭐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뭐 영하 17도 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뭐 영하 24도다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아주 끔찍한 지금 겨울인데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벌써 지금 2월 달 난방비 생각만 하면 지금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 결정자들이 잘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시는 데가 단독주택 거주자가 느끼는 이 지금 그 느낌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저기 얼마 전에 느껴본 건데요. 이렇게 단독주택에 가서 며칠 자다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불로 온몸을 둘러싸고 그리고 위에다 또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우풍이 굉장히 센 거죠.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그렇진 않아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금년도 같이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책 결정자들이 따뜻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난방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난방 효율성이 높아서 이거를 느끼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이 집안에 지금 텐트 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죠. 우풍이 하도 세니까요. 근데 이제 보도를 하는데도 이제 쪽방촌 이런 것만 보도하는데 지금 쪽방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경기도 안 좋다고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난방비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은 굉장히 무감각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마샬이 얘기했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했던 경제학자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 냉정한 두뇌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걸 느껴야 되는데 이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제 언론인데 언론에서도 이게 그런 거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겨울의 난방비 폭등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런 대책들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뭐 저는 이전 정부에서 그 정부에 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 정부에서도 정부 운영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이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부 구조가 너무 관료적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드렸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상황실이 되게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이제 미리 그런 걸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당청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되게 이제 당은 여당은 이제 아무래도 서민들하고 접점이 넓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보면 요즘 이번에 난방비가 아주 걱정이 돼요. 이런 얘기들이 이미 11월, 12월부터 나왔을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늦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이 공기업 개혁을 얘기를 했죠. 이 공기업 개혁을 얘기했고 공기업이 너무 방만하다. 공급 부채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제고하겠다. 그러면서 또 기업에 대해서는 또 감세를 한단 말이죠. 그 서민 예산은 또 삭감을 해요. 이런 정책을 이제 작년에 취임하고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느끼실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현직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공무원들이 당황해해요. 도대체 당신 생각하는 게 뭐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생각하는 대로 좀 당신에 맞춰줄 건데, 당신 어디서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던 지식하고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어떤 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도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일을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시장 기능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아마 규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모양이죠. 이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뭐 기술 탈취라든가 뭐 납품 단가 부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근본 구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규제를 좋아하고 이런 시장 기능은 뭐 이렇게 뒷전에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 오해를 푸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신정부는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랬는지 이제 그 다음에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가스요금을 인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신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의 근간이겠구나. 여기에 맞춰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겨울 한파로 난방비가 폭증하고 서민 불만이 폭증하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중순까지 정부가 대응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이제 정부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쟁이 좀 굉장히 격화되고 있으니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소재다. 특히 이제 서민 경제 문제니까요.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난방비가 다 올랐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제 지난 정부 탓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쟁으로 되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경제 수석이 이례적으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긴급 지시하고 당정 협의를 위한 협의를 위해서 지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중산층까지 지금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지 시차가 있고 이제 실행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행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실행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제 당정 협의하고 그리고 정책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뭐 당장 예비비를 갖다 끌어 쓴다고 그러니까 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대상을 결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이 나가는 것은 아마 뭐 2월은 다 지나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실행 시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고통스럽게 이미 고통은 다 느끼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책이 나갈 것이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정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 그 민간 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들은 지금 해커톤을 합니다. 그 정부는 또 왜 그러냐면요. 이게 관계 부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복지부, 그다음에 여당. 이 관계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사전 협의를 하는데 대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산자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가스공사가 산자부 산하기관이니까 그럼 산자부가 주무부서로 이제 그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기재부가 이제 부총리니까 경제부총리 부서니까 기재부에서 이걸 총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 의견 있으면 얘기해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특히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서민들이 어렵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 생각 안 하는 부서란 말이냐? 이런 답변이 당장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환경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여기는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정부하고 이제 약간 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복지부 여기서는 지금 조용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돼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따르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 국정운영 방식을 지금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느꼈지만 저도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쟤는 맨날 불만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당은 뒷전에 있는 거죠. 그 여당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불만이 많다. 그러면 여당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야당에 대해서 포화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 총리나 부총리가 이런 장차관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산자부에서 실무진들이 각 부서의 실무진들하고 협의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가시면 국민들이 이 난방비에 대한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지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우에도 장차관 회의 이런 경우에서는 거기서는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 대안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한쪽에서 지금 가스공사에 저 지금 적자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뭐 거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면 그렇게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집단적으로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해커톤을 해서 거기에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자부에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정 운영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조금 더 소통이 더 잘 됐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해커톤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저 가스공사의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길게 꼭 그렇거든요. 이렇게 여러 사람 모아놓으면 꼭 길게 보는 사람이 있고 당장 이런 걸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그 이런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가 의사결정 내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산자부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의사결정 내리면 그걸 실행시키는 데만 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장기 목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난방은 이게 경작자들이 이런 얘기 하죠. 왜 지금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이게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고기값이 비싸지면 소고기 안 먹고 우리 저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그럼 돼지고기도 비싸다 그러면 닭고기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난방은 지금 우리가 가스 난방하는 집은 가스비, 그다음에 뭐 기름으로 기름 보일러 쓰는 집은 기름값.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려면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겨울이 왔는데 이거를 그냥 뭐 줄일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그 난방을 공급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사회적 요구죠. 그러면은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난방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난방들이요. 그래서 가스라든가 가스는 좀 낫지만 하여튼 기름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후 위기에 굉장히 나쁜 그런 연료들이거든요. 그러면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힘드냐? 우리 주택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추운 게 한두 달이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저기 지금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련한 대책이 뭡니까? 집을 아예 질 때부터 난방이 잘 되게끔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제로 이런 하우스들을 짓는 거죠. 심지어 목조 주택도 이렇게 잘 설계를 해서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지역에 맞는 패시브 하우스를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다. 기후변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런 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계속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경제 스케치북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왜 아파트 외장재를 왜 태양광 패널로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비싸지만 정부가 규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라. 그렇게 되면 이 난방비 걱정을 조금 덜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건설업체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업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건설업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효율적인 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기 목표에 맞게끔 우리가 주택을
그렇게 서서히 개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해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소가 되게 되면 내년이나 인제 뭐 하여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겠죠. 근데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인제 계속적으로 앞으로 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난다. 그리고 이제 기름값 오른다. 그러면 똑같은 일들이 지금 또 반복되겠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난방비의 경제적 분석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게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 사람들이 이제 난방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점에서 만나서 여기서 지금 거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공급 곡선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우리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급 곡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그 균형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소비를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최저 거래량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 나쁜 시장 균형 여기에 지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균형을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항상 이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부담금을 가격에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부과하게 되면 여기 공급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공급곡선이 이렇게 상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 곡선을 우리가 소셜 마지널 코스트, 사회적 한계 비용에 의한 우리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균형으로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류세 같은 경우 보면 바로 그런 식으로 세금을 붙여서 이렇게 사회적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괜히 유류세 세금 거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경제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굳이 세금을 부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절약 캠페인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런 게 예측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정부가 이런 논의를 해서 자, 난방비가 지금 오를 겁니다. 좀 많이 좀 절약 좀 해주시고 그 절약한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장기적으로 서서히 패시브 하우스 이런 데다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시브 하우스 뭐 하여튼 이런 그 열 효율이 좋은 이런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 제가 답답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자, 그러면 난방비 지원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저소득층한테 지원합시다. 그랬더니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도 난방비 지원합시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저는 그 지난번에 재경세바 그 1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원리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한계 비용이다.
그런데 이런 가스비라든가 혹은 전력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금이 두 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기본 요금이고 하나는 사용량에 따라서 바뀌는 사용량 요금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기본 요금은 낮추고 낮춰서 0까지 간다 그러면 0까지 갔으면 거기 마이너스로 해서 아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쓰게 되면 그 가스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대신에 사용량 요금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4인 가족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인 가족이 이전에 비교해서 똑같이 요금을 낸다고 할지라도 요금 체계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기본 요금을 낮추고 사용량 요금을 높인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스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 혹은 이제 유류 사용량을 줄일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절약 요인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가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조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대개 그대로 갖게 되고 그거보다 덜 쓰시는 분들은 좀 혜택을 보게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약간 손해를 보게 될 건데 그것을 이제 잘 조정을 하게 되면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소득을 더 높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난방비의 절약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절약을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정부가 그 절약 캠페인을 벌리지 않고 요금 체계를 바꿔서 절약을 안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요금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저소득층은 안심하고 난방을 할 수 있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절약의 요인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또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니까 친환경 어떤 그런 자재를 사용한다던가 친환경 주택으로 간다던가 혹은 뭐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바로 정부가 이런 요금 체계를 바꿔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이거죠. 지금 뭐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야당에서도 뭐 심지어는 난방비 대란이 났는데 이익을 많이 보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그때 정부가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보하고 보수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민간 소비가 줄어들 때 그다음에 정부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기름값이 굉장히 뛰어가지고 민간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때 정부가 그것을 완충작용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략 비축률을 어마어마하게 방출해서 이게 미국 공화당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문제가 거의 지금 이게 몇 년도냐면 85년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전략 비축률가. 미국은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수요국이기 때문에 이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죠. 전쟁이 나니까 투기꾼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기 심리가 우리 국내를 얘기하면 좀 매점매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고 막 사들어가니까 그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이제 그 이제 비축률을 풀자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동의했는데 미국은 지금 그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 비축률도 풀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공사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뭐 이렇게 지금 가져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지금 그런 논의들이 쭉 빠졌다는 거죠. 이런 논의들이 해커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복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 환경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모여서 관계되는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그 정부 조직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그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좀 정부 조직이 좀 이런 해커톤을 자주 하고 이런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 현재의 정부 조상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그런 해커톤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평상시에 수시로 모여서 수시로 토론하고 수시로 세미나하고 이런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난방비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럼 매년 이런 게 반복되는 거고 또 뭐 이미 이런 것들이 70년대부터 지금 계속 반복이 되어 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정부의 실력이 쌓이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은 데다가 정부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조금 지금 빠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뉴스를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약간 뛰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 약간 뛴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챗 GPT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혁신에 있어서 뭐 잘 돼 있는 것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미국 얘기하니까 뭐 미국은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내용을 좀 띄어서 지금 중국도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부에 갔더니 그 이제 그 스타트업 관계되시는 분들이 벤처나 스타트업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보고 자꾸 중관촌을 가보라 그래요. 중국이 중소기업이나 그런 벤처기업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좀 장관이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뭐 제가 해외에 이렇게 금방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럼 중간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가서 보면 중국이 지금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정부 제가 이제 장관일 때 현직일 때 우리는 아주 핵심 사업으로 벤처를 지정을 했고 국정과제로 그래서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뭐가 이렇게
불만이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중관촌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중관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징 시내 이런 처음에 해정구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보자 하다가 이제 이게 잘 되어서 87년도에 전자거래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개발 시험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뭐 발전하고 이렇게 되고 2009년도에는 이제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이게 잘 되니까 아주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2014년 뭐 그리고 이제 그때쯤 돼 가지고 이제 중국의 창업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는 혁신형 과학기 단지로서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 시범 단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 원래는 이제 대중창업 만중창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쌍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창자 들어가서.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이제 중국 전역에 이런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런 거 이제 국가가 아주 이제 국정과제로 세워갖고 이렇게 갖고 2019년도에 이제 심화 방안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핵심 분야들, 핵심 산업기술 분야를 이렇게 쭉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이 발전하는 것과 잘 맞아서 아주 핵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중간촌하고 상호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 중간촌이 하나의 그런 단지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지금 사이언스 파크를 만드는데 이 중간촌 내에 칭화대학이 있고 베이징 대학이 있는데 제가 가본 데는 이제 칭화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칭화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파크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터스 파크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대문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쭉 가 있고 열려 있고 뭐 대학가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아주 한산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거기 이제 카페도 있고 차 마실 수 있는 데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122개 대학 중심에 62개의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칭화대학의 사이언스 파크를 갔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도 사이언스 파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 마곡에다가 어떤 L그룹의 연구 단지가 전부 들어간 그런 사이언스 파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보고서 그게 이제 개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저긴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부가 땅을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둑판처럼 도로 쫙 해놓고 여기다 건물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사이언스 지구가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느낌은 없는 거죠. 생태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게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직에 있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뭐 반향이 없으니까요. 뭐 중소기업은 지원하면 되지. 넌 지원이나 하지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근데 저를 이제 저에게 충격을 준 사실은 다른 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잘 안 알려져 있던 거고요. 이게 공원이란 말이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혁신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서 배우고 창업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대학이 있고 그 옆에 터스팍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거죠. 칭화대가 중심인데요. 제가 놀란 것은 칭화대학의 지주회사인 칭화홀딩스의 자산 총액이 2016년도에 60조 원입니다. 칭화홀딩스의 2016년 관계회사 매출액이 12조 원입니다. 2016년도에 베이징대가 얼마냐 그랬더니 베이징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14조 원입니다. 제가 놀래서 와서 우리 서울대학 지금 자회사 매출액이 얼마냐 했더니 공식적으로 2019년도에 300억이랍니다. 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 지금 대학과 기업이 똘똘 뭉쳐서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기업에 그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걸 통해서 다시 혁신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대학들 중에는 이런 게 없죠. 네.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면 그것을 상품화할 때까지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연구원이 새로운 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거 들고 나와서 회사 차립니다. 그게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검색에 대해서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검색 기술을 논문을 쓰고 그거 나 사업해봤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업해가지고 몇 년 만에 저렇게 거대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저게 대학 교수들의 연구가 저게 어마어마한 금광이네 해가지고 기업들이 대학 교수들하고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한 거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교수들을 찾아다니고 뭐 미국은 워낙 세미나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값 대주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한 군데 몰려서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세미나를 안 해요. 대학의 세미나도 제가 느끼기에는 줄고 있어요. 오히려 20년 전보다. 그 예산은 아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요한 세미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걸 안 하고 두 번째는 대학이 기업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거죠. 아니 칭화대학은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래서 제가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2003년도에 정부에서 4천억을 시드머니로 줬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이제 바꾼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3년도에서 16년이니까 13년 만에 60조 원이 된 거죠. 4천억짜리가. 이게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그때 막 될 때니까 이게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서울대학에 4천억을 2003년도에 줬으면 60조 원은 안 됐어도 6조 원은 되지 않았겠느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한국 대학은 그렇게 하면 4천억 말아먹었을 겁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 원래 이제 벤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자하면 10개 투자해서 9개 망하고 하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놀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합시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과학기술이 지금 캠퍼스에 머물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에다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줍시다. 우리 한국 벤처 투자라고 하는 중기부의 그 벤처 펀드가 모태 펀드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태 펀드예요. 이게 엄마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엄마 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게 되면 그 민간 펀드가 들어오 신청을 하면 엄마 펀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막 뭐 5대5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민간의 펀드가 커지니까 우리가 4대6으로 바꾸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이 하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요즘 뭐 2대 8 이런 정도로 정부의 포션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 시드 머니가 이 모태 펀드가 엄마 돈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쌈짓 돈이 그거 이제 민간에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관료주의가 발붙이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성과에 의해서 잘 되는 펀드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돈 많다. 그러면 우리가 1조 원만 예산을 지금 떼어내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조 원만 띄어서 각 대학에 한 10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10개 대학에 1,000억씩 펀드를 만들어 주자. 물론 매칭 펀드 방식이죠. 대학에 지금 돈이 많거든요, 자기네가. 그거를 이제 대학을 그러니까 연구나 학업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수익 사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정부가 이런 조건을 줄 테니 자기네 대학이 펀드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동창회에서 그런 펀드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대학에 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에 기부한 돈 어디 갔어요? 대학에 기부해서 지금 저기 우리 기업들이 기부해서 그냥 번듯한 기업 이름은 단 건물들이 각 대학마다 가면 있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 가면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가 돈을 만들어내면 그걸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매년 건물 하나씩 세우면 되는 거죠. 잘 되면. 이렇게 되면 대학 교수들이 저렇게 지금 놀고 있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놀고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제 제가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이 지금 이 격렬한 이 현장하고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상아탑이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다 해서 제가 장관으로 기재부에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가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국내에 없으니까 기재부가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러면 저를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냥 뭐 이런 방법 없이 뭐 제가 맨날 기재부 옛날에 비판하던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지금 엄청난 돈들이 낭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연구개발 예산이 30조 원입니다. 그 30조 원이 그 써가지고 성과가 나왔나요?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과 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계속 퍼줘요. 자기들이 옛날 그랬던 퍼주는 식으로만 퍼주는 것을 그게 최고로 알아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민간의 성과에 의해서 스스로 평가받는 펀드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합시다. 지금 대학에 수조 원 지원해요. 그러니까 대학의 관계자들이 전부 교육부에 가서 그냥 목을 매요. 그 지원금 받으려고. 그 부패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육이 그냥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성과가 있느냐? 성과 없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하는 게 대학에다가 창업지원센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엉망이에요, 전부. 그냥 대학이 건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죠. 그거 없애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상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또 저기 한다. 그래서 기껏 한 게 그냥 하도 안 좋은 것들 그냥 몇 개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줄여 나갑시다. 성과가 있는 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지금 중국의 칭화대학이나 베이징 대학 그 대학들뿐만 아니라 저는 그 두 대학만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60개의 사이언스 파크이 있고 그 사이언스 파크이 이렇게 대학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밤새고서 산업 현장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창업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저게 지금 몇백억 집어넣으면서 그거 그냥 그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성과평가 없고 이래가지고 중국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음, 네, 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중국에 지금 다 예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경산업 구조가 대기업만 있고 중간이 없는데 이 중간에 있는 제조업들이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한테 밀리다 보니까 자꾸 중국에서 다 모든 걸 만들어서 갖다가 팔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은 자꾸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지금 몰락해 나가고 있고 그 버티고 있는 대기업 몇 개만 버티니까 경제의 불안정성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계속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 쫓아다니기 바빠서 이런 문제를 못한 거죠. 근데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 또 이런 거에서 지금 도외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이게 한쪽에서 지금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씨앗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해서 그걸 만든 것만 하더라도 지금 대단한 거였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얘기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결정을 내리면 그냥 중기부는 중기청이니까 너네 이런 거 중소기업 지원해 하면 그냥 지원 부서예요. 산업부가 예산 내려주면 이제 그거 쓰는 부서인데 산업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키고 이런 그 뭐 이런 되기 때문에 옛날에 성공 신화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거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세상의 혁신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 세상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고 챗 GPT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기에는 감이 없으신 거죠. 우리 과기부는 그냥 교수들한테 연구비 지급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없으니까 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우리 과기부에서 매년 30조 원씩 저렇게 정부 그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고서를?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연구개발의 성공 비율이 95%니까요.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나타났다는 건지는 보이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했고 원래 예정한 대로 95%가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성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30조 원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은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혁신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뭐 별거 아니야. 뭐 우리 반도체도 못 쫓아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이 다가올 것인데 인공지능 세상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두 국가가 저 앞에 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개방형 혁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우리가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이언스 파크 이런 데서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이 60조 원의 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 회사들, 이 관계 회사들이 전부清華대학의 지주회사 내에 있으니까 그 내에는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보다는 더 개방적이라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우리가 현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에 좀 더 써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책도 있고 우리나라는 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만 조금만 쓰면 우리 금방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잘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면 가능한데 그냥 70년대의 성공 신화에 매몰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은 커졌고 그 예산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개방형 혁신, 그다음에 오픈 플랫폼, 이렇게 개방형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과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공무원들, 스타트업 여기가 모여서 계속 이런 거를 논의하고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거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오죽하면 현직 시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파티합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민간의 기업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안 만나십니까?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지금 민간 기업 만나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이제 뒤풀이에서 만나가지고 대접받는 게 이게 일상적인 만남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국가가 돈이 많거든요. 우리 예산이 많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합시다. 미국처럼 세미나하고 나중에 칵테일 한 잔씩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데서 사람들 만나서 끊임없이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너는 또 새로운 거 뭐 알고 있는 거 없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오픈 AI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계를 비롯해서 우리 정책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들이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 책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 책이 너무 앞서가서 그런지 아무 관심들을 안 두세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분들은 70년대 성공신화에 매몰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못 보는 거죠. 해외의 그런 컨설팅 회사에 그렇게 엄청난 돈 주면서 그런 컨설팅 받는데 그 컨설팅 내용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국은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 좀 뒷부분에 우리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널리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저희 그 스케치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형 혁신, 네, 개방형 혁신을 주장하는 남자, 개영남이 진행한 경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